아파트 가격은 거의 제자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뭐 전국적으로 다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하락 보합세, 안정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사실 여름이 비수기인데 그때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그게 조금 9월부터는 진정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이제 보합세 쪽으로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변동률표를 그대로 이제 통계로 작성을 한 거고요. 왼쪽이 6월까지의 변동률이고 오른쪽이 이제 하반기의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지역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강남 3구, 마용성, 노도강 지역 순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하락을 기록한 것들이고, 집값이 떨어지는 네, 거요? 그리고 네. 빨간색이 이제 상승한 것들이고요.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상승한 그 률이 좀 높은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이 되기 전에 5월 정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서울도 이제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6월 들어서면서 7월, 8월 가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입지, 그러니까 마용성이나 강남 3구 이런 지역들 위주로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나중에 이제 노도강 지역도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9월 들어서면서부터 금융 규제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네. 오히려 강남 3구나 마용성 이런 지역보다 노도강 지역들이 조금 더 상승폭이 축소가 먼저 되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들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약간 지역마다는 온도차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지역들은 올해 내내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주요 지역들 거래가 많이 됐던 과열된 지역들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금융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또 내년 되면은 더 이제 가격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일단 관망하자 뭐 이런 분위기고요. 반면에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또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속해서 또 금리도 사실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년 되면은 더 인하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다 보니 호가를 낮추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반포나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는 금액으로 여전히 거래가 되는 곳도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이제 매물이 빠르게 쌓이면서 호가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외곽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최근 집값을 놓고 벌어지는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거래량도 굉장히 빠르게 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는 이제 왼쪽은 2023년도고요. 오른쪽은 올해의 동일한 그 개월에 마찬가지로 강남 3구, 마용성, 노도강 순으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을 표시를 한 건데 전체 거래량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도가 약 3만 6천 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9월까지.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건 정도 거래가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거래가 증가된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이제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이제 거래량이 선제 지표로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구분돼서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사실 거래가 이제 가장 많이 된 지역이 송파랑 노원구가 언제나 늘 거래가 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들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많아서 거래량이 늘 많고요. 근데 좀 가격을 보시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랑 거의 유사하게 거래량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지는 모습이라서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 시장이 실수요 시장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같은 실수요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희소성이 좀 있고 신축에 대한 희소성, 입지에 대한 희소성이 있는 지역들은 거래가 되면 될수록 원론적인 얘기처럼 이제 호가가 높아지면서 호가가 거래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반면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매물이 여전히 좀 많이 적체가 되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줄어들까요? 서울이 거래량이 9천 건을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 이제 9월이 아마 4천 건대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3년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는 거래가 늘어났다가 하반기 3분기 되면서부터는 거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3개년 동안은 이제 금융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그게 거래량으로 이제 직격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9월에 DSR 2단계 규제도 있었지만 이제 금융위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은행별로 찐 DSR을 이제 네.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약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이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조금 지켜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런 영향들이 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 가격 예상하는데 매물수는 여전히 네.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매물이 거래가 많이 되는 시기에는 이제 주춤한 적도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매물은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이 되면 사실은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좀 빠르게 매물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예전에는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특징이 거래가 되더라도 매물을 이제 호가를 올릴지라도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는 그런 경향들이 좀 두드러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매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매물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줄다리기여서 그냥 매물이 저렇게 쌓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매물이 이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거래가 되려면 매도자가 가격을 낮추던가 매수자가 그 가격을 이제 용인하고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제 3분기 정도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됐던 거죠. 매도자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지만 매수자가 약간 패닉 공포까지 와서 매입을 많이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건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매도자는 가격이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걷어들이지도 않는 상황인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알 수 없다라는 이제 약간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집을 팔려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때 네.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 앞으로 그럴 만한 일들이 좀 있을까요? 올해도 사실 3분기 때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일부 지역만 급격하게 올라가리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이게 심하게 이제 패닉 수준까지 가니까 왜 그럴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그게 사실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서도 사실 큰 이벤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기준금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굉장히 기준금리에 가깝게 인하가 먼저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이제 2022년 말이나 2023년보다는 조금 덜한 게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공급에 대한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강조가 되면서 앞으로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공급도 부족하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일부 가능하신 분들이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에 매입하면서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한 차례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 사실 팩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내년에도 줄어들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정말 공포가 일어날 정도로 줄어드는 건 2026년도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년 동안 이제 그 공급이 됐던 물량의 20% 정도 수준밖에는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간에는 그래도 수도권 뭐 인천이나 경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받쳐줬는데 그것도 이제 2026년이 되면은 물량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과열이 됐던 지역을 대체할 만한 그런 물량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그것도 올해 분양한 뭐 방배나 이런 강남의 일부 신축만이 대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면은 이제라도 빨리 인허가를 해서 짓게 되면은 3년, 4년 이후에 입주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냐라고 해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방법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업성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공급이 부족해도 신축이 부족한 거지 구축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를 대체할 비아파트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해서 비아파트를 비선호하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져 가고 또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또 크게 그게 패닉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가능한 분들은 또 다시 매입하는 시장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그런 금리 인하가 지금은 대출 금리가 동반해서 인하하지 않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또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이런 시기가 맞물린다면 또다시 올해 여름과 같은 장이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입주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던데 이게 아파트 집값, 전세값에 미칠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1만 2천 가구면 사실 1,000세대 아파트가 이제 12개가 있는 거나 네. 다름없고 네. 이번에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한다는 서울의 이제 그 3만 가구 중에서 임대주택을 빼면 9천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많은 지금 단지, 대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입주장 때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전세 가격들을 보시면요. 그게 그 갖고 있는 그 집주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조금 더 급하신 분들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확 낮춰서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월세화 시켜가지고 좀 더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계약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좀 그냥 급하지 않아서 갖고 있던 분들은 뒤늦게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맞출 수도 있게 돼요. 예전에 반포 신축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가 12억 정도로 다소 시장 가격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초반에는 전세 계약이 됐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입주장 때는 20억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금액으로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될 여지가 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좀 많이 갈라질 수는 있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들 특히 뭐 송파나 강동 이런 지역들은 전세값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당분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내년도에 계속해서 좀 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세값은 좀 불안정,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값,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도 당장을 매각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에는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거주가 지금 3년으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주를 다 요건을 채운 후에는 또 대규모의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또 가격이 조정될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집값 움직임을 보면 뭐 오른다 내린다라는 그 의견들이 서로 맞부딪힐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얼마나 더 갈까요? 좀 장기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더 내년 뭐 내후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조금 거시적인 요인으로 좀 새롭게 접근을 해보자면은 그 많이 얘기가 나오는 그 58년 개띠분들이 작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는 이제 59년생들이 연금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나가보다 보면은 본격적으로 전체에 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뭐 증여나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근데 네. 58년생부터 60년 초반생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58년생들이 태어난 인구가 아마 90만 명 정도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남아 계시는 인구들도 70만 명이 넘고 60년, 61년생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자산 계획을 세울 때 아무래도 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세대라서 부동산 자산도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자녀한테 증여를 생각한다면 뭐 크게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 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냥 괜찮은 주택 하나 마련할 때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게 그냥 그분들의 소박한 희망인데 그게 이제 뭐 증여를 이제 결혼하는 자녀한테는 1억 5천까지 해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을 해줄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7억 정도의 자금이 자녀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또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이제 마용성 정도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많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규제가 심할 때는 대출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초고가 아파트들이 있었던 지역이라 매도자들도 급하게 막 뭐 이자 부담이 있어서 급매로 내놓을 가능성이 적고요. 매수자들도 여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수요자들이 좀 창출되기 때문에 더 지역 간에 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올 연말까지 집값 움직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과 같은 이런 관망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는 크게 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더 될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뭐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 기조 자체는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까지는 지금보다 더 거래량은 아마 더 감소하게 될 거고 상승폭이 축소되는 것들도 좀 더 빠르게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뭐 한번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각 전문가들 모셔서 이제 내년 전망을 할 계획인데 일단 짧게 네. 내년 전망을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지금까지 3년 정도는 이제 상고하저였다면 내년에는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는 이런 9월에 시작했던 금융 규제들이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가계부채가 정리되고 어느 정도 주택시장 과열됐던 지역들이 진정세가 되면 그 이후에 금리 인하라던가 대출금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사실 여력이 안 되는 금융 이런 환경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하반기는 그게 조금 또 안정화되면 활성화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지금은 진단을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꺾이는 폭이 이제 상승하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로 반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폭 자체가 2020년 뭐 22년도 하반기처럼 큰 폭으로 급락하고 이런 수준은 아닐 걸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저가 매물로 거래가 된다거나 호가들이 확 내려가면은 마이너스로 소폭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장 단기간에 뭐 주간 단위를 보기보다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